일어나고 있는 저 변화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사적인 의미가 한 지역이 아니다. 한 국가가 아니고 이 인류 전체에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일단 좋은 일입니다. 독재를 타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더구나 이 독재가 부패한 독재입니다. 독재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 수준을 높여주면 그건 민주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 독재가 아니라 이 지금 타도 대상이 되고 있는 독재는 장기 집권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부정부패해먹고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런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이 타도를 해야 됩니다. 타도. 우리는 이미 그런 모범을 다 보였어요. 다 4.19를 통해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다른 의미로서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과정을 우리는 모범적으로 다 거쳤습니다. 요새 보면요, 뉴욕타임스에 등등 몇 개 신문에 이집트가 한국 모델로 가야 된다는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한국 모델로 가야 된다. 특히 한국의 군부, 1980년대 전두환 시대의 그 군부가 한 역할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해요. 어제 뉴욕타임스에 크리스토프라는 기자가 썼어요. 군부가 민주화로 가는 길을 가장 잘 관리한 사례로서 한국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1980년대 한국에도 거리 시위가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 정권을 잡았던 장군들이 서서히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을 했다.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군인 출신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민간인 출신 대통령 4명이 등장하면서 가장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최근 몇 년간은 한미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것도 좋아져가지고 지금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에 있어서 이 가장 확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민주화를 관리하고 있는 이집트 군부에게 한국의 모델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경제개발에만 모범 사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민주화의 모범 사례를 같이 보인 겁니다. 경제 개발만 세계 최고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세계 최고의 모델입니다. 세계 최고. 우리가 지금 곁에서 보면 까다로운 게 많죠. 노사분별도 일어나고 정교조도 있고 민노총도 있지만 크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선의 길을 가져왔다. 그렇다면은 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힘을 북한 정권에 투사하기만 하면은, 북한 정권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평양에서 민중 봉기가, 인민들의 봉기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을 가진 북한은 안 된다. 북한은 항상 예외적인 존재로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절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북한을 바꿀 수가 있다. 이미 북한은 바뀌었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언제 무너질까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릴 것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큰 변화는 평양이든지 어느 데든지 주민들이 무슨 계기를 해가지고 시위를 일으키 거기에 진압을 하러 출동한 경찰과 군대가 발포를 한다. 사망자가 생겼다. 악에 바친 사람들이 더 크게 들고 있다. 그 뒤에 동원된 시위대는 발포를 주저한다. 그러면 이 시위가 확산이 된다. 평양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군대 안에서 발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로 저기들끼리 싸운다. 권력청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여기서 김정일이가 암살되든지 김정은이가 쫓겨가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주민 시위, 군대 동원, 발포, 다시 또 시위, 또 발포, 더 큰 시위, 그 다음 발포를 못하게 된다. 독재 정권은 군대가 발포를 안 하면 그걸로 무너집니다. 이건 에집트에서도 그렇고, 튜니시아에도 그렇고, 4.19 때도 그리 했고,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가 몰락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가 인민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어야 북한 정권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파리 목숨처럼 죽일 만한 배짱이나 용기, 그건 뭐 용기도 아니지만 깡이 없으면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부터 주변 독재자들이 하나하나씩 날아갈 때 중동에서 더구나 지금 날아가는 이 지도자 중동에서 시위가 제일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이게 북한하고 친한 나라예요. 북한하고 친한 나라입니다. 무바라크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전부 말씀드렸고 이 가다피는 또 북한하고 굉장히 친하죠. 북한에 무기도 사주고 더구나 북한과 합작해가지고 핵 개발까지 시도를 했던 더구나 거기 가면 북한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건 뭐냐? 이란, 이집트, 가다피, 북한 무기 사주고. 자, 이게 무너질 때 이것이 주는 북한에 대한 충격은 더 가까운 거죠. 우리가 지난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금방 이게 또 그 권력층이 정해집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거, 남미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사건이 달라요. 친북한 독재자들이, 김정일하고 친한 독재자들이 하나씩 날아간다. 이랬을 때 김정일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북의 구조도 불명확하다. 여기에 과거처럼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을 거예요. 죽일 수 없어. 독재자가 잔인해질 수 없으면 끝난 겁니다. 독재자는 잔인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구 공산권 그리고 91년에 소련 해체기에 일어났던 그 이후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적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난 거죠. 그때는 공산국가 안에서, 공산체제 안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로서 우리가 쳤던 게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두 번째로 이슬람도 민주주의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특징 때문에 민주주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지고 있어요. 한 몇십 년 동안 사회의 변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그래서 만약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이슬람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기 시작하면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째, 테러가 들어옵니다. 지금 과격 테러를 하는 세력의 핵심은 이슬람 과격분자들입니다. 테러가 좀 그만큼 안전하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란에 만약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란의 핵 개발은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란과 친한 북한도 가격을 받겠죠. 이란과 친한 중국도. 이 시위가 이슬람을 거쳐서 중국에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그때 6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걸 강제진압을 했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 22년 동안 큰 시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 핸드폰 가진 사람 많습니다. 빈부격차 많아요. 중국에도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북한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북한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중국이 그 생명줄을 놓게 될 때, 놓게 되는 수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슬람은 62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호메트라는 상인이 만든 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돼가지고 20년 뒤에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리고 한 4, 50년 뒤에는 시리아가 그 다음에 저 이란까지 먹고 스페인까지 올라오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이슬람 인구는 한 10년 있으면 20억이 됩니다. 20억. 구교, 신교를 합치면은 이슬람보다 많지만은 하나로 치면은 구교보다도 이슬람이 많고 신교보다도 이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기독교하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항상 기독교와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교리는 기독교하고 같은 뿌리니까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이 형제가 싸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심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같은 집안 안에서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사막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다 사막에서. 왜 사막에서 이 세계 3대 종교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사막에 가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은 광대한 평원, 사막, 그리고 하늘, 그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절대자 우주하고 직접 대면하는 그런 기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불상처럼 상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신을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신교 같으면 서로 어울려서 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슬람과 기독교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다가 기독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산업화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슬람은 그런 내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항상 종교가 정치를 누르는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치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종교를 탄압을 하고 해서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이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럽 국가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의자로 허용을 해요. 그러나 이슬람 공화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세속주의와 항상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개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이슬람의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의 종교개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화 혁명이 이슬람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 이슬람 종교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 터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듯이 이제는 이슬람의 본토에서, 중동에서 이슬람의 성격을 바꾸는, 뭘로 바꾸느냐?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슬람이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종교와 정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란은 종교국가니까 거기 최고 지도자는 그 하메네이라는 아야톨라, 그러니까 성직자입니다. 성직자가 밑에 대통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모임이 국정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종교국가입니다, 이란은. 그래서 이번 중동에서 이 민주화는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세계 20억 이슬람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세계가 민주화가 된다면 이 지구는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다. 민주화가 되면 전쟁이 줄어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법칙이 최근 한 150년 동안 그 법칙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가 민주화되면 전쟁은 없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 중동의 민주화가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것을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활용을 하자.